안녕하십니까. 어제 행사하고 아침 투어하시고 또 다시 앉아 계시려니까 피곤하실 텐데, 이게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면면을 제가 보니까 그냥 이분법으로 보면 인문계 쪽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공계에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조금 다르겠지만 최대한 저도 이 자료를 인문계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정성모 교수가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애착이 많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철강 연구소였습니다. 철강 대학원이죠. 근데 지금은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에너지 소재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변했죠. 세상이 이제 변해가고 있고, 에너지 소재라는 것이 철강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소재 산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묘한 것은 우리 이제 정진호 교수님이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으로 올해 오셨는데, 아시다시피 정진호 교수님은 비전어리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티베이트 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는 분인데, 왜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으로 옮기셨을까? 한동대학에서 또 연변과기대 설립하시다가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따로 안 하겠지만, 여러분 각각 교제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보시면 어떤 실마리가 나중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했는데, 여기 저는 이제 포스코에서 철강만 한 38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활을 철강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왜곡된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관점으로 남과 북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표지 그림은 매일경제 2012년에 이렇게 쇳물을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보는 그림을 떠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쇳물이 밑에 쪽으로는 둘단 얘기는 이쪽에 농도가 높죠. 북한은 지금 농도가 굉장히 옅은데, 사실은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변전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코가 1968년에 설립이 돼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표이면서 전 세계에서 상당히 대표 산업이긴 한데, 실제로 근대 철강 산업의 시작은 겸이포 제철소라는, 지금 북한 황해 제철 연합,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평양에서 가까운 쪽에 제철소가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무슨 철공소 같은 게 아니라 일관 제철소. 일관 제철소라는 거는 철강석을 가져다가 석탄을 가져다가 깨끗한 쇳물을 만들고, 그 쇳물을 깨끗하게 정량을 해서 강을 만들고, 강을 만든 거를 제품까지 하는 그 라인이 일렬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포스코 때문에 아주 익숙하지만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일관 제철소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광석에 있는 곳에 쇳물 만든 다음에 달구지 가지고 옆에 가서 가변기 돌리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 근대 일관 제철소를 근대화시킨 사람들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어쨌거나 동양 세계에서 먼저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기술에 선봉에 섰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이 러일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의 군수품용으로 일관 제철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겸이포 제철소라는 걸 들었을 때 이게 우리말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겸이포라는 말을 쓰는 한자어도 좀 이상하고, 근데 알다시피 이 겸이포 제철소는 일본이 어디다 제철소를 지을까 조사하는 일본 장교, 군수 공병 장교인가, 이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송림시에, 그 당시에 송림시에 딱 좋은 제철소 부지가 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송림시였는데 겸이포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명명을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해방 전까지 겸입포로 됐다가 해방 이후에 송림으로 다시 바뀌면서 송림 제철소가 됐고 그 이후에 황해제철 연합이라고 이제 북한이 명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슬픈 역사인데 겸입포 제철소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와다나베 겐지요. 겐지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1917년에 사실은 만들었고 34년 생산량을 보면 2만 톤 정도랍니다. 연간 2만 톤. 지금 포스코에서 연간 3,400만 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긴 하지만 이 당시에 쇠는 그 금하고 바꾸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겸입포 제철소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첫 번째 만든 제철소였는데 일본이 군수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쇠는 일본 본토로 가서 조선, 그러니까 군함을 만드는 곳으로 이송을 했고 국내 내수용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철강석이 풍부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느 분이랑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포스코에서 쓰는 석탄과 광석은 모두 100%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업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철강을 할 수 있는 철광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있어요. 뭐 예미광석이라든지 여러분들 그 남한 쪽에 조그만 광석이 있는데 그거는 워낙 품위가 떨어져서 경제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정부가 그쪽의 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관련된 인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줍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한 0.몇 프로 되는 그 광석을 사서 힘들지만 조업해서 쓰고 있는 거죠. 안 사는 게 훨씬 좋은데 석탄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 있는 일부 탄광들이 아직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것은 경제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석탄 산업 법에 의해서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석탄이 일부 우리가 연탄에 사용을 하거나 발전소에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소는 그보다도 연량이 안정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나 호주탄을 쓰지 국내탄은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는 없는데 조선왕조 때 이제 조사한 그 자료를 이게 이제 금속학회에 제가 이제 정리해서 넣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석철 덩어리로 나오는 철광석도 상당히 있었고 사철이라 해서 그 하천의 모래에서 나오는 사철 아주 조그만 모래 같은 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상당 부분이 되게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 지역에 개천, 단천, 재령, 이 황남이라고 하는 재령 은율이 전부 지금 아까 얘기하는 겸입포 제철소에 공급되는 굉장히 풍부한 제철소니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이 자기 그 식민지들을 다 조사를 해서 우리나라하고 좀 만주 땅을 조사해서 제철소 입지를 잡은 게 이 겸입포라는 황남 지역이죠. 그래서 북한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불행히도 남한은 사철 정도만 있어요. 사철은 모래에서 그냥 금 채집하듯이 조금 나오는 거니까 이건 경제성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무상강철이 이쪽 환경 북도에 있어서 지도를 보면 대개 위쪽으로는 뭐든지 자원이 많은데 아래쪽은 하여튼 38선 이남으로는 자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도로 쫙 그어서 유럽까지 연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위도 위쪽으로 보면 되게 광석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몽골, 러시아 이쪽이 다 위도 위쪽이잖아요. 이쪽은 그런 자원들이 많고 아래쪽은 지질학상 그렇게 좋은 자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그 압록강 그 강변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그 강의 수력 발전이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풍부해서 여기에서 있는 전력을 끌어다가 사실은 제철소도 돌리고 비료 공장도 돌리는 북한이 먼저 경제 활동을 했던 근간이 사실 일제에 의해서 시작한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 일하는 전문가들이지만 요게 이제 일본 제철소의 1917년 당시에 그 일관 제철소를 쭉 열람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세 개가 일본 본토에 있는 일관 제철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안산이 중국이고요. 겸이포가 한국이고 본계라고 이것도 전부 그 만주 지역입니다. 요 제철소 포함해서 중국의 3개, 일본 본토의 3개, 조선 땅에 하나. 그러니까 조선 땅에 있는 자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관 제철소로 보면 그 당시에 주력은 물론 일본이 있었고 식민지에 2군데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겸이포 제철소는 사실 지금 그 징용 배상 문제를 신문을 잘 보시면 그 배상의 지금 당사자가 됐던 사람들이 대개 어디서 징용을 했냐면 제철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겸이포에서 일하다가 그 소송에 지금 하는 분도 계시고 본토에서 일하다가 소송하는 거라 사실은 징용 문제도 제철소의 작업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사도 사실은 이 우리나라 옛날 그 일제시대의 제철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다시 오른쪽 테이블은 그 철강석도 수입해서 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수입이라고 하지만 착취해서 다 긁어간 게 조선 땅에서 소화 25년에 뭐그 4톤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이걸 다 수탈해 갔죠. 물론 이제 본통이나 여기 그 홍콩 같은 데서도 가지고 왔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이라고 다 긁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이포 제철소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용량을 보면 겸이포 제철소를 지었을 때 용광로의 용량이 389 노르말 큐빅으로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본토의 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중국보다 좀 커요. 그러니까 용광로를 좀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철강석의 품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걸 오늘 설명 안 되겠지만 품질만 좋으면 용광로를 크게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포스코의 용광로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389잖아요. 지금 제일 큰 게 6000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거죠. 제일 큰 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철강석 품질을 좋은 걸 써야 되고 그래서 호주와 브라질에서 다 수입해 오는 거죠. 이제 여기 연간 능력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카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방 전까지 남한보다 경제가 훨씬 좋았던 것이 전부 이 철강을 제조해서 그게 모든 군수나 인프라 쪽에 공급이 됐던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황해제철연합이 겸이포 제철소고 천리마 제강이라는 것은 일관 제철소가 아니라 왜 그 고철을 가져다 오기는 제강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진이 일관 제철소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책제철연합이 이게 지금 포스코처럼 관제에 의해서 정부가 만들어낸 북한 정부가 만들어낸 일관 제철소죠. 근데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딜레마는 그 해방 전까지 굉장히 철강 산업이 좋았는데 자원이 이제 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좋은 광석을 갖고 하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만 톤, 3만 톤, 10만 톤 이 정도가 국이 생산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생산성을 높일 수 없었어요. 그걸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용광로인 코쿠스를 써야 됩니다. 근데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철광석은 워낙 품위가 낮아서 한 50% FE가 돼 있거나 무상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주체철이라는 개념. 잘 아시다시피 뭐 어저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주체철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뭔가 만들어내겠다는 게 그 주체라는 앞에 접두어가 되는 거죠.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근데 이렇게 주체를 붙이는 것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는 품위가 굉장히 낮은 철광석과 석회석이 많습니다. 이건 남한에도 많지만 석회석이 많고 무연탄 혹은 갈탄이라고 해서 열량은 낮은데 이게 무연탄의 특징은 무가 없을 무에다 연기 연자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난로를 피우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노랗게 끼는 거 있어요. 이게 타르죠. 요로 타르가 그 석탄끼리 열을 받으면 뭉쳐져요. 그래야지 콕스가 되거든요. 근데 무연탄은 가열을 해도 부스러지니까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크스를 못 만드니 무연탄이 아무리 있어도 현대에 제철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주체철이라는 것은 있는 저품위 철광석과
석회석 가루와 무연탄 가루를 섞어서 환원을 시켜서, 그러니까 철분을 좀 높인 다음에 그거를 전기로나 혹은 산소를 대량으로 부어 넣어서 녹여내는 이 공정이 주체철입니다. 뭐 주체철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김책하고 송진제철은 무상광석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황해제철소는 일단 적철광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적철광이 워낙 다 고갈되다 보니까 이쪽 모두 다 주체철로 지금 집중되는 거예요. 그 주체철은 있는 품위가 굉장히 낮은 철광석을 갖다 쓰고, 철광석이 이제 그 낮으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곱게 빻아서 거의 그 설탕 가루나 밀가루 가루 수준으로 빻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내면 자철광은 붙어요. 그러니까 돌가루는 없어지고 그 철분말이 생기면 요거를 바인더를 넣고 동그랗게 구슬을 만듭니다. 이게 펠렛이라고 하는 거.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펠렛을 만드는데도 에너지 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석탄하고 석회석하고 철광석, 그 철광석을 섞어서 덩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체철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드는데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하려고 이제 철강을 북한처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었죠. 자본도 없고. 그래서 그 자원하고 자본을 끌어오는 것들이 이제 다시 일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대청구권 자금을 일부 전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만든 비즈니스 모델이 이런 겁니다. 일본도 우리랑 근대 철강을 하기 위한 철광석과 석탄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호주나 브라질에 가서 상사들이 대량 계약을 합니다. 당신들의 좋은 철광석과 석탄을 내가 20년 동안 사줄 테니 개발하자. 당연히 동의를 했죠. 그래서 대량의 석탄과 호주, 브라질을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20만 톤 이상의 선박을 가지고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선박이 들어오려면 해안가에 붙어야 되죠. 그래서 제철소가 포항과 같은 해안선에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제철소가 해안에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러시아는 바다가 없이 전부 내륙이지만 대개 제철소는 산에 있습니다. 철광석이 있거나 석탄이 있는 곳. 근데 일본이 이 비즈니스 모델로 하면서 아까 일관 제철소 로부터 쫙 일렬로 세우면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이 두 가지 모델. 그래서 임해 일관 제철소, 시사이드 인티그레이티드 스틸 밀에 대해서 근대화를 한 거죠. 물론 이거는 US 스틸이 자본가의 도움을 받아서 5대5 쪽에서 먼저 하긴 했는데 진정 바닷가에 한 건 일본 사람. 그거를 우리가 카피를 한 거죠. 대일청구권 자금과 일본의 도움 받을 때 우리도 그러면 해안가잖아요, 진짜. 여기서 성공하니까 타이완은 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타이완이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내륙에 큰 석탄과 철광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철강업에 해외에 좋은 석탄과 철광석을 가지고 우리로 보면 서해, 얘네들로 보면 동해에 대규모 제철 회사를, 일관 제철 회사를 1년에 포스코만한 거를 지난 10년 동안 하나씩 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본을 포함해서 중국까지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70%가 이 지역에서 생깁니다. 그게 임해 일관 제철소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철을 우리는 자동차나 조선에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산업에 의해서 얻어진 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 개발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된 거죠.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하면 아까 이 자철광이라는 것이 특별히 자석이 붙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품위는 낮거든요. 30%가 안 되기 때문에 무상광석이 대표적인 곱게 빻아서 토탈 FE를 높인 다음에 장광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하는 그런 성광 과정입니다. 그래서 입도로 보면 설탕 사이즈가 이제 이 마그네타이트를 품위를 높인 거고 포스코에서 쓰는 광석은 대개 이렇게 큰 입도를 외국에서 수입해달라는 방식.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석탄, 무연탄 가지고 화학을 해야 돼요. 근데 화학은 우리가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으로 돼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화학 제품이라는 비닐,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쓰는 모든 화학 제품은
석유에서 추출하거나 석탄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손쉬우냐면 석탄보다는 석유가 훨씬 더 그 품위가 높고 그 공정을 처리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걸 아는데 북한은 석유를 들여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석탄화학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석탄에는 고정탄소도 있고 돌가루도 있지만 휘발 성분이 쭉 나가잖아요. 아무리 무연탄이 없다 해도 휘발 성분 나온 것 중에 그 메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공을 해서 이른바 콜에서 리퀴드.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있는 건데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독일이 연합군이랑 싸울 때 전차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투기를. 그때 액체 연료를 써야 되잖아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계속 패퇴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에 전차를 갖고 들어왔는데 연비가 1km가 안 되거든요. 옛날 또 전차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유를 보급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 중유 보급을 못하니까 전차를 두고 도망간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중유해서 거꾸로 포를 쏘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근대 전차들이 나왔지만 석유가 있어야지 전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독일이 콜에서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석탄밖에 없으니까 연합군에서 석유를 수출을 안 하니까 석탄에서 석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석탄에서 천연가스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독일에서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힌트를 얻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 석탄밖에 없으니 그걸로 C2L, 리퀴드도 석유도 만들고 가스도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대의 에너지는 석탄과 같은 고체에서 석유와 같은 액체로 갔다가 천연가스 같은 기체로 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수소로 가죠.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북한은 석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외부랑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비료나 그 케미칼,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그 나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데 요 모든 것들을 전부 북한의 무연탄이나 갈탄 가지고 공정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탄소 하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쪽 학문하는 사람들은 C1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북한의 자주적인 표현은 탄소 하나 되는 거죠. 탄소 하나도 원리는 같습니다. 그 탄소가 하나 붙어 있는 게 CO가 되는 거예요. 카본이나 C 하나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 C가 두 개 붙어지면 이제 어떤 그 화학 제품이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C에다가 H2 4개를 붙이면 CH4가 메탄이 돼서 우리가 쓰는 도시가스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를 붙여야 되는데 수소를 붙이려면 사실은 전기를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붙이는데 이게 북한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서 수소를 만들 때 열로 수소를 빼는 방법을 많이 써서 어찌되었든 그 질소랑 붙여서 암모니아를 만들든지 메탄을 만들든지 해서 특히 일제가 이것도 기본을 만들어준 게 아오지탄강의 갈탄을 가지고 인공 석유 합성 공장을 37년에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그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 아니라 이것도 군수품으로 일본도 독일이랑 같이 이제 자기들의 연합군에서 그 석유가 수출이 금지가 되니까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다시 C2L을 하는 거죠. 그 석유를 만들어서 전쟁용으로 쓰기 위해서 썼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체섬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지만 이제 비난론, 우리가 하는 비닐 같은 건데요. 무연탄하고 석회석을 변형없이 그대로 이용해서 폴리비닐하고 얻어낸 합성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류들에 대한 것들도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석유화학으로 해야 되는데 석탄화학으로 하려니까 먼저 석탄하고 석회석을 반응시키면 카바이드가 되고 이때 온도를 무척 올려야 됩니다. 한 2000도 이상을 올려야 되고 이때 나온 걸 가지고 뭐 아세틸린을 만들고 요걸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도 자국의 연원료를 쓰긴 했지만 고온을 얻기 위해서 또 에너지가 필요했던 게 딜레마입니다. 아까 주체철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주체철을
그래 이 철강석이나 석탄을 가지고 써긴 했는데 이걸 녹여야 되지 않습니까? 녹일 때 전기를 가지고 전기로를 용해하거나 아니면 순산소로 고온으로 태워서 녹이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개가 다 전기가 필요해요. 산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 압축기를 통해서 고압의 압축기로 분리하거든요, 산소를. 그러니까 여기도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로도 전기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주최철 개발한 사람이 처음엔 영웅이 됐다가 나중에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던 게 해놓고 보니까 전기가 없다는 거죠. 전기를 녹여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주최철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이건 아마 정성모 교수가 이전에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성진, 김책, 그 다음에 황해 다 주최철을 지금 도배하고 있는 것은 원리 자체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이 필요하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술을 저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니까 우리 포스코에서 했던 파이넥스의 전신인 코렉스 모습을 그대로 따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카피하려고 카피한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용융가스화라는 데서 순산소를 넣어서 녹이고 여기서 일부 미리 그 자기들의 적분이 넣어서 하는 것을 녹여내는 방식이라 어찌 보면 우리가 했던 코렉스 파이넥스를 그대로 쫓아오고 있는 참 대단한 열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수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수력 발전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용량을 보면 2007년 기준에 이 사람들이 4기가와트 정도의 수력으로 있습니다. 화력을 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전 1기가 대개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고리나 이런 데가 1기가에서 1.4기가입니다. 이 숫자를 좀 갖고 있으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수풍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0만이니까 이제 700메가와트.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요 두만강, 압록강 이 연안에 여러 수력 발전 댐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설 용량으로 보면 80메가, 40메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적지만 초기에 해방이 됐을 때 이게 거의 한 반 정도의 전력을 차지했죠. 그래서 남한으로 송전도 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쪽 수력 발전소는 일제가 건설을 하고 설비는 미쓰비시 쪽을 갖다 쓰고 한국 전쟁 때 발전 설비를 또 러시아가 전리품으로 다 뜯어가서 설비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 김 이사님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이 모습은 폭격을 받고 그랬는데 허물어지진 않았지만 설비가 너무 오래돼서 이 용량도 못 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근데 발전 용량 자체는 굉장히 크고 일단 물이 있는 지역이죠. 2021년 기준으로는 수력이 6%가 됐고요. 80% 이상이 화력입니다. 그러니까 화력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연탄, 갈탄을 때우는 거죠. CO2가 나오든 말든. 그게 갔는데 이 북한의 화력 발전소 일변도이긴 하지만 수력 역량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주목하고 있고 현재 북한의 전력으로 보면 네팔이나 홍콩, 스리랑카 이 순으로 요 위가 이제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네팔보다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빈국의 형태가 돼 있고 특이한 것은 40년째 용량의 변경이 없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내수 산업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북한하고 이제 어떤 연관이 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광물 자원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데 북한이 약간 철도 많고 희토류도 많고 금운동 쭉 나와 있죠. 그래서 360개 중에서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200종이고 48종은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이퍼링크로 제가 하나 연결한 게 보면 북한 지하자원 넷에서 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기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 아까 설명드릴 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이제 일단 철이 필요하면 철의 분포도가
하여튼 이쪽 황해도 쪽하고 무산 그 중간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흑연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흑연이 이쪽과 거의 전역에 북한 전역에 흑연이 있고요. 뭐 석탄은 이제 이용하든 안 하든 모든 조처에 석탄이 있습니다. 남한은 이 정도의 석탄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히토류인데요. 히토류가 이게 이제 개발된 광산이라 그러는데 이쪽이 있는데 여기 있는 히토류가 굉장히 풍미가 높습니다. 요 위도로 쭉 가면 그 중국의 히토류가 많이 나는 신문에던 많이 나는 지역이랑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동도 요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드린 이 광물이 앞으로 그린 에너지 탄소 중립으로 갈 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풍력, EV 자동차, 그 다음에 태양광, 또 뭐가 있죠? 그런 곳에 그걸 돌리려면 소재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풍력의 타워 지지대는 철이 필요하고요. 풍력의 모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터 안에는 모터의 핵심 요소가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가 만들어지면 그 전기를 내륙으로 끌어와야 되죠. 그게 동으로 만든 전선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티리얼은 그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그 전환 설비에 대부분의 이런 자원들이 필요한 거죠. 아이폰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의 희유 금속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재료가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기술이 발전하면 필요한 소재들이 옛날에는 철만 필요했는데 굉장히 희유 금속들이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에서 뭐 양극재 물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양극은 뭐 니켈이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음극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로켓 배터리 분해 보면 꺼멓게 나오는 거 있죠. 심도 나오고 옆에 탄소가루가 나오는 게 그 흑연이에요. 그래서 흑연만큼 이 배터리에 중요한 소재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워낙 귀하니까 대체하려고 또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하는데 아직도 경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EV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중요한 머티리얼의 응급 재료는 흑연이 필요합니다. 인조견도 필요하고 천연의견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소요량이 한 40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내에.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소재를 보면 이제 뭐 이건 미국의 예지만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수소 경제에 필요한 거, 고효율 그 에너지 설비에 모두 들어가는 소재들이 다 북한 땅에 대다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도 여러 가지 히토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히토류가 하나도 없고 쓰는 거는 이미 그 폐기된 것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거는 결국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뭐 요새 정부도 그런 얘기인데 그린 데탄트라는 말에 접근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가? 북한의 석탄을 그리고 석회선을 가지고 그린 스틸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를 이제 하나 만든 겁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거는 안 하지만 북한산을 펠렛을 만들어서 뭐 우리 용광로에도 쓰고 우리가 개발하는 하이엑스도 쓸 수 있는 기술을 사실은 저는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광석의 체계는 미국이랑 같아요. 미국도 자체화광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거를 어떻게 성광하고 펠렛을 만들어 쓰는 것은 이미 기술 체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용인만 한다면 북한산 철광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상은 에너지 기반 경제에서 광물 기반 경제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석유, 석탄이 있어야지 나라가 사는데 이제 광물 쪽으로 시프트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생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화석에너지 자체의 의존도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광물은 남한 땅엔 불행히도 하나도 없는데 북한을 갖고 있는 거를 뭐 다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좀 글로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좀 관찰해 보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학기술에 집중을 하면서 IT하고 이 소재 쪽에 굉장히 충분한 인력들이 있고요. 경험도 많고 그리고 광물을 어떻게든지 써야 되기 때문에 남한에서 하지 못한 성광이라든지 탐사 그리고 가공하는 거에 대한 기술은 높은데 자본이 없어서 저렇게 효율이 낮은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국내랑 연결만 하면 이제 탄소 중립과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굉장히 그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두서없게 좀 시간을 오버했지만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